자, 바로 시작하죠. 10번째, 가위 눌림. 한밤중에 잠에서 깼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눈만 간신히 떠서 방 안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저기 방구석 어두운 곳에 사람 형체가 보입니다. 그 형체는 당신을 그냥 쳐다보고 있거나 점점 당신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질려 발버둥 치려 하지만 몸은 마치 돌덩이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악몽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당신의 몸에 끔찍한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을 수면마비 또는 우리에게 익숙한 가위 눌림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꿈을 꾸는 렘 수면 단계에서는 뇌가 몸의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꿈속에서 슈퍼맨처럼 날아다닌다고, 실제로 침대에서 뛰어내리거나 악당과 싸운다고 옆에서 자는 사람을 때리는 걸 막기 위해서죠. 보통은 꿈에서 깨어날 때 이 마비 상태도 함께 풀립니다. 하지만 가끔 당신의 의식은 잠에서 깼는데 몸은 아직 렘 수면의 마비 상태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끔찍한 환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에 서 있는 이상한 형체나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 같은 것들이요. 당신의 뇌는 나는 깨어 있는데 왜 몸이 안 움직이지? 라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공포스러운 이미지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의 뇌가 몸으로 보내는 이제 일어나 라는 메모를 깜빡 잊고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9번째, 잠들기 직전의 환각. 이제 막 잠에 빠져들려는 그 몽롱한 순간 갑자기 쾅 하는 폭발음이나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적 있나요? 혹은 눈을 감았는데도 섬뜩한 얼굴이나 거미떼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모습이 스쳐 지나간 적은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미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뇌가 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버그를 일으킨 것뿐입니다. 이걸 인면시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가위 눌림이 잠에서 깰 때 주로 발생한다면 이건 잠에 들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당신의 뇌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든 상태로 전환하는 과정은 컴퓨터 전원을 끄는 것처럼 한 번에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데 가끔 순서가 꼬이는 거죠. 당신의 의식은 아직 남아있는데 꿈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가 성급하게 먼저 작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 현실을 인지하는 뇌와 꿈을 만들어내는 뇌가 동시에 활동하면서 현실에는 없는 소리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방송국에서 A 채널을 틀어줘야 하는데 송출 시스템 오류로 B 채널의 소리가 잠시 섞여 들어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잠들기 전에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그건 그냥 당신의 뇌가 채널을 너무 빨리 돌렸을 뿐이니까요. 8번째, 유령 진동 증후군. 주머니나 가방에서 휴대폰 진동이 느껴져서 황급히 꺼내 확인했는데 아무런 알림도 와 있지 않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분명히 진동을 느꼈는데 라며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화면은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마치 당신의 신경계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죠. 이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착각, 유령 진동 증후군입니다. 우리 뇌는 보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 알림은 새로운 소식, 사회적 연결이라는 아주 강력한 보상 신호가 되었죠. 당신의 뇌는 이 작은 진동을 친구의 메시지, 좋아요 알림, 중요한 이메일 등과 연관짓도록 완벽하게 훈련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훈련이 너무 잘 돼서 뇌가 조금이라도 비슷한 감각을 느끼면 성급하게 휴대폰 진동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옷이 스치는 미세한 감촉, 작은 근육 경련, 가방이 옆구리에 부딪히는 느낌 같은 것들을 전부 휴대폰 진동으로 오인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디지털 시대의 환각기입니다.
뇌가 새로운 알림에서 오는 도파민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한 나머지 잊지도 않은 진동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또 유령 진동을 느끼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건 그냥 당신의 뇌가 나 심심해, 관심 좀 줘 라고 외치는 귀여운 투정일 뿐이니까요. 7번째, 자메이뷰 현상. 우리는 데자뷰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압니다. 처음 겪는 일인데도 마치 이전에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기묘한 느낌이죠. 그런데 데자뷰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사촌이 있습니다. 바로 자메이카입니다. 자메이뷰는 매일 보던 아주 익숙한 무언가가 갑자기 완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라는 단어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단어가 마치 외계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글자의 조합이 어색하고 의미도 전혀 떠오르지 않죠. 혹은 매일 보는 친한 친구의 얼굴을 봤는데 아주 잠깐 동안 이 사람 누구지? 하는 섬뜩한 낯설음을 느끼는 경험 같은 겁니다. 이 현상은 뇌의 의미포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정 단어나 얼굴, 장소처럼 하나의 정보에 뇌의 특정 신경회로가 너무 오랫동안 집중하거나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그 회로가 일시적으로 지쳐버리면서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컴퓨터로 치면 특정 프로그램을 너무 오래 켜놔서 잠시 멈추거나 오류가 나는 것과 비슷하죠. 뇌가 그 대상과 연결된 익숙함이나 의미라는 파일을 일시적으로 불러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 현상은 아주 짧게 지속되고 잠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건 당신의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냥 당신의 뇌가 잠시 새로 고침의 시간을 갖는 것뿐입니다. 6번째, 귀벌레 현상. 세상에는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미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머릿속에 한번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않는 노래의 한 소절입니다. 출근할 때, 일에 집중해야 할 때, 심지어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그 노래는 당신의 뇌 속에서 무한 반복으로 재생됩니다. 끄기 버튼도 볼륨 조절 기능도 없는 이 개인적인 라디오는 당신을 미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이 지긋지긋한 현상을 귀벌레 이어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패턴을 찾고 완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독성 있는 후크송들은 보통 단순하고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각적으로 예상치 못한 빈틈이나 해결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남깁니다. 바로 이 빈틈 때문에 우리의 뇌가 미쳐버리는 겁니다. 뇌의 청각 피질은 이 불완전한 패턴을 어떻게든 완성시키기 위해 노래의 특정 부분을 계속해서 되감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의 뇌는 스스로 인지적인 가려움을 만들어내고 그 가려움을 긁기 위해 계속해서 같은 노래를 재생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당신이 복잡한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며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뇌는 그깟 아이돌 노래의 후렴구, 3번째 마디가 뭐였는지를 알아내는 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두뇌의 업무 처리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5번째, 파레이돌리아 변상증. 밤에 잠자리에 누워 천장의 얼룩이나 벽지의 무늬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섬뜩하게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발견한 적 없으신가요? 혹은 뭉게구름 속에서 동물의 형상을 찾아내거나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그릴의 조합이 화난 사람의 표정처럼 보일 때도 있죠. 이건 그냥 당신의 상상력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뇌가 생존을 위해 수백만 년 동안 갈고 닦아온 아주 오래된 본능이 일으키는 착각입니다. 바로 파레이돌리아 현상이죠. 파레이돌리아는 아무런 의미 없는 패턴이나 불규칙한 형태 속에서 의미 있는, 특히 사람의 얼굴과 같은 형상을 찾아내려는 뇌의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 능력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포식자의 얼굴을 남들보다 0.1초라도 빨리 발견하는 것이 목숨을 구하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2개의 점과 그 아래에 선 하나, 눈,
코, 입의 기본 배치만 보면 일단 얼굴이다 라고 인식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수풀 속의 나무잎 그림자를 호랑이로 착각하는 편이 진짜 호랑이를 나무잎으로 착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했으니까요. 포식자의 위협이 사라진 지금 우리의 뇌는 여전히 커튼의 주름, 타일의 무늬, 토스트의 난 그을음 속에서 필사적으로 얼굴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밤중에 옷걸이에 걸린 옷이 사람처럼 보여서 심장이 철렁했다면 그건 그냥 당신의 원시인 뇌가 면으로 만들어진 포식자로부터 당신을 구하려고 애쓴 결과일 뿐입니다. 네 번째, 바더 마인호프 현상. 평소에 들어본 적도 없는 생소한 단어를 하나 알게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바로 그날부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그 단어가 들리고 읽는 책마다 그 단어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혹은 큰맘 먹고 독특한 색상의 차를 한 대 샀는데 그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똑같은 차가 도로 위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온 세상이 당신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거나 우주가 당신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 기묘한 우연의 일치는 바더 마인호프 현상, 다른 말로 빈도 환상이라고 불립니다. 사실 그 단어나 자동차가 갑자기 더 흔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바뀐 것뿐이죠. 첫 번째는 선택적 집중입니다. 당신이 그 단어를 알게 된 순간 당신의 뇌는 그 정보를 중요하다고 태그해놓고 무의식적으로 주변에서 그 정보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의미 없는 소음이나 배경으로 치부하고 걸러냈던 것들이 이제 레이더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그렇게 레이더에 걸릴 때마다 당신의 뇌는 거봐, 내가 말했지? 이 단어 요즘 엄청 자주 쓰인다니까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결국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의 뇌에 새로운 검색 필터가 하나 추가된 것뿐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뇌가 새로 업데이트한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계속해서 당신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테트리스 효과. 하루 종일 테트리스 같은 게임에 몰두하거나 엑셀 시트 정리처럼 반복적인 작업을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눈을 감았을 때 눈꺼풀 뒤로 네모난 블록들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잔상을 본 적이 있나요? 혹은 길을 걸으면서 건물들이 어떻게 서로 딱 맞춰 들어갈 수 있을지, 마트 선반에 진열된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빈틈없이 쌓을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테트리스 효과를 경험한 겁니다. 테트리스 효과는 특정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과 정신을 쏟은 나머지 그 활동의 패턴이 자신의 생각, 정신적 이미지, 심지어 꿈까지 지배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절차 기억이라는 우리 뇌의 학습 방식 때문에 일어납니다. 뇌가 특정 작업의 사고 과정을 너무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사고방식을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다른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비단 테트리스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머, 체스를 두는 사람, 심지어 종일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을 포장하는 사람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신의 뇌가 우리 오늘 이걸로 하루를 다 보냈으니 이제 이게 우리의 새로운 현실인가 봐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떨어지는 블록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했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블록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빈 공간에 대한 공포. 왜 우리는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싶어 안달하는 걸까요? 당신의 스마트폰 바탕화면, 방의 벽, 책꽂이를 한번 보세요. 여백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빈 벽을 액자나 포스터로 채우고 조용한 순간을 음악이나 팟캐스트로 채우고 대화 중에 어색한 침묵을 아무 말로나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충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빈 공간에 대한 공포, 호러바쿠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한 심리적 경향입니다. 이 용어는 라틴어로 진공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며 본래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이론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본질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패턴을 찾는 기계입니다. 텅 빈 공간은 아무런 정보도 패턴도 제공하지 않죠. 이는 뇌에게 혼란스럽거나 지루하거나 심지어 불안한 상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공간을 무언가로 채워서 뇌에 처리할 일감을 던져주는 겁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장식 스타일을 보면 벽부터 가구까지 온통 복잡한 무늬와 장식품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빈 공간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또다시 필요도 없는 장식품을 사서 선반의 마지막 남은 빈틈을 채우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충동 구매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공허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뿐이죠. 적어도 다음 달 카드값 명세서를 보며 그렇게 자신을 위로할 수는 있겠네요. 첫 번째, 통 속의 뇌,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당신의 눈, 코, 귀, 혀, 피부가 보내는 감각 신호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데이터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 소름 끼치는 질문이 바로 통 속의 뇌라고 알려진 유명한 사고 실험의 핵심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당신은 지금 의자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어떤 미친 과학자의 실험실에 있는 영양액이 가득 담긴 통 안에 떠다니는 뇌일 뿐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억, 감정,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지금 이 글자를 읽는 감각까지도 사실은 슈퍼컴퓨터가 당신의 신경세포에 직접 쏘아주는 전기 신호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은 사실 잘 짜인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죠. 당신은 이 시뮬레이션 안에서 자신이 통 속의 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증명을 시도한다 해도 컴퓨터는 그저 그래, 넌 현실에 있어 라고 믿게 만드는 감각 신호를 보내주면 그만이니까요. 우리의 뇌는 외부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이 보내온 정의 신호를 해석해서 재구성할 뿐입니다. 자, 한번 앞에 있는 책상을 만져보세요. 단단한 감촉이 느껴지나요? 유감이지만 그건 아무것도 증명해주지 못합니다.